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들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드립니다. 사이언스톡의 이시안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우주연구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죠. 그랬더니 그 계획에 투자될 금액이 무려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큰 액수만큼이나 카운트다운을 앞둔 아리랑 3AO 발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간 이슈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개발한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A호가 이르면 내달 말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는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돈을 써가면서 꼭 인공위성을 개발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 양혜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무래도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있는 아리랑 3AO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리랑 3AO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리랑 3AO는 이제 올해 발사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발사가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운용이 되게 됩니다. 이 4년 동안 지구 상공 528km 이 상공에서 하루에 15번씩 지구를 돌게 됩니다. 이 아리랑 3AO는요, 그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발사하는 인공위성입니다. 이 지난 8년 동안 2,360억 원이 투입돼서 개발한 인공위성이고요. 그 적외선 센서를 탑재했고, 뭐 전자광학 카메라 이런 것들을 탑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상의 질이 높아진 만큼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 영상을 사용하던 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국가 재난 현장 상황에 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 인공위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왜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인공위성 개발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방금 전 말씀하신 국가 재난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우리가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에서 대면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굉장히 쉽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홍수가 나는 것들을 좀 더 조기 예측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그 뭐 화재, 산불 같은 경우에서도 조기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인공위성 영상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또한 이 밤낮과 상관없이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뭐 도심 열섬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장의 화재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뭐 군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12년이었던가요? 아리랑 3호가 발사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 아리랑 3호하고 3A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네, 이름이 아무래도 3호와 3AO, 그러니까 A 하나만 붙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체의 기능은 거의 다 똑같이 처음 3호를 만들었을 때 개발했던 본체를 거의 그대로 유지해서 만들되 3호에서 넣지 못했던 기능, 그러니까 적외선 센서 같은 걸 좀 더 탑재하고 좀 더 낮은 고도에서 더 고해상도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기능들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호 같은 경우에는 약 70cm, 그러니까 1m 이하의 영상들을 찍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인공위성 고도에서 봤을 때 1m, 1m 이렇게 가로 세로 1m, 1m를 점 하나로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1m, 1m를 점 하나로 찍었다가 이 아리랑 3호 같은 경우에는 70cm, 70cm를 점 하나로 찍고요. 네. 3AO 같은 경우에는 55cm, 55cm를 점 하나로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1m에서 한 점 찍던 거를 3AO는 2점을 찍게 되겠죠. 네. 그러면 좀 더 화질의 영상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3AO는 이런 어떤 기능적인 추가 사항과 함께 또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국가기관, 그 연구기관에서 주도를 해서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 3AO부터는 반 정도는 민간에게 어떤 기술들을 이전해서 민간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호에 개발했을 때 어떤 축적했던 기술력을 이 민간 기업, 두 개의 어떤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그 민간 기업에 그 기술들을 이전을 해줬어요, 항우연에서. 그래서 민간 기업이 주도로 해서 개발했던 첫 번째 인공위성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공위성 이 개발 기술을 민간에게 전달해주면 이 인공위성 산업화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또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3AO는 열 적외선 네. 감지기가 있다는 네네, 말씀하셨는데 적외선 그렇다면 혹시 왜 저희가 영화를 보면은요 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지 같은 것도 인공위성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건가요? 우선은 지금 3A호가 어느 정도까지 식별할 수 있는지는 또 인공위성을 좀 띄워서 실제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공장을 만약에 찍었을 때 밤에 공장이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 공장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 공장 안에서 분명히 열이 발생하겠죠. 그쵸. 그런 정도는 확실히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인공위성이 찾으려면 고도가 지금보다는 사실 더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500m, 지금 이 3AO 같은 경우에 528km 상공에서 뜨고 있지만 그 말씀하셨던 영화에 나오는 것은 사실 군사용 감시위성이거든요. 그 감시위성은 그거보다 굉장히 낮은 200~300km의 상공에서 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인공위성을 띄어 올려서 운용하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그 우주의 감시에 관련돼서는 미국이나 뭐 러시아, 뭐 유럽 이런 등 어떤 서방 국가의 어떤 감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한 3AO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도 면에서 그러니까 우선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산업적인 면에서 말씀드렸던 뭐 도심의 열선 방지 효과라든지 화재를 조금 더 빨리 인식하고 뭐 그리고 예방을 하는 거 이런 어떤 국가 재난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는데 좀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인공위성 산업은 후발주자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이 늦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수준이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이 인공위성 개발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 6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 인공위성을 제대로 개발을 시작해서 이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한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미국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위성 보유 개수, 그러니까 개수로만 봤을 때도 세계 13위권일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위성 면에서는 세계의 어떤 좀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앞서 말씀드렸던 3AO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영화와 같은 네. 어떤 감시 위성 같은 경우에도 고해상도로 볼 때 거의 0.5m, 그러니까 50cm급의 어떤 그 인공위성 해상도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3AO가 55cm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고해상도 면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화질의 영상을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위성의 활용 가치로만 봤을 때는 이 인공위성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4억 9,300만 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측 위성 영상들을 가지고 재판매를 하는 경우에 이 정도의 시장이 있는데요. 앞으로 5년 뒤에는 25억 달러 이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공위성을 우리나라에서 쏴서 우리나라의 어떤 활용도 이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세계에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투자할 만하구나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들으니까요. 3AO 발사가 지금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3월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말에 처음에는 발사하려고 이 러시아 발사장에 이 3AO가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이 드네프르라는 발사체에 실려서 이제 발사가 될 예정인데요. 근데 처음에 러시아에서 그해 말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원래 발사하려고 예정이었던 게 왜 밀렸냐면요. 러시아 발사장에서 발사체는 우크라이나 발사체입니다. 이게 옛 소련 당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조를 해서 발사체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일의 머리 부분만 바꾸면 인공위성을 꽂아서 발사체로 우주로 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쟁이 이제 최근 들어서 발발이 되면서 이 우주 산업 사이의 협력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던 건데요. 러시아 연방 우주국에서 우크라이나 발사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 이제 보도가 좀 오보가 나와서 이 3A호가 아예 발사가 못하는 거 아니냐, 3A호가 혹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히 다시 알아본 결과 그 당시 발사체를 안 하겠다고 했던 건 이 드네프루 말고 우크라이나의 발사체가 제니트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니트를 사용하지 않고 드네프루는 예정돼 있는 대로 올해 한 우리나라 3A호를 포함해서 3번의 발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이 제니트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도 이제 발사체를 하나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사한 이제 러시아 자체 발사체를 좀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좀 숨겨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발사체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뭐 나로 생각하시면 아니 우리나라 뭐 발사장도 있고 발사도 네. 한번 해봤는데 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선은 나로는 한 번 쏴서 우주로 날아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또 아니고요. 또 나로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제작을 하고 2단 로켓을 우리나라에서 제작했습니다. 이 1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제작한 게 우리나라 기술력에 좀 아직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했던 게 1단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지구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는 로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켓의 어떤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체 개발을 그 당시에는 못했기 때문에 나로우는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을 했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 중인 게 아무래도 한국형 발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0년에 발사를 예정하고 있죠. 1.5톤급 실용 위성들을 저궤도 상공에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사체 개발에 성공을 하게 돼서 국산 기술로 사실 발사체가 만들어진다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개발한 위성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고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그것까지 모두 갖추게 되는 거죠. 아,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힘들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발사하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 개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후발주자이니만큼 더 큰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국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곧 있을 아리랑 3A호 발사 성공을 기원하면서 사이언스톡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